안녕하세요. 고품격 세금 방송 싱크텍스 TV의 이상호 세무사입니다. 저희 방송은 수많은 세법 중에 법인 대표님께 꼭 필요한 세법만을 엄선해서 그거를 쉽게 가공해서 다시 대표님께 전달드리는 그런 채널입니다. 저희 채널을 꾸준하게 구독하게 되시면 법인 경영 또는 운영에 꼭 필요한 세금 지식을 정말 쉽고 자연스럽게 갖추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세무조사를 부르는 현금 입출금 방법 두 번째 편입니다. 혹시 앞편을 1편을 안 보고 오신 대표님 계시면 앞에 영상을 꼭 먼저 보고 이번 영상을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이상호 세무사이고요. 세무법인 해안의 대표 세무사입니다. 현재 그 가업승계라든지 가지급금, 차명주식 같은 컨설팅 세법을 가지고 세무사님들, 회계사님들 또는 그 경영 컨설턴트 분들에게 강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실제 가업승계나 가지급금 같은 프로젝트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현금거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 자, 제가 앞에 시간에 자, 이렇게 자, 은행에 대표님께서 은행에 하는 현금 거래, 이 현금 입금 또는 현금 출금 거래가 어떠한 기준을 충족하게 되면 두 가지 유형이 있었죠. 그 유형 중에 하나에 해당하면 은행이 의무적으로 금융정보분석원이라는 곳에 그 대표님의 데이터를 넘기게 되고 금융정보분석원을 이 데이터를 이렇게 잘 쌓아놓고 있다가 이 국세청이 나중에 어떠한 혐의가 있을 때 이 납세자 대표님의 어떤 그 금융거래 정보를 달라고 할 때 이 쌓아놓은 정보죠. 정보를 국세청에 이렇게 통보하고요. 이렇게 통보하게 된 그 통보받은 국세청은 이걸 근거로 이제 의심을 확신으로 갖기 위해 이렇게 세무조사를 나가게 된다. 이게 큰 흐름이라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렇게 하는 것 중에 결국 그럼 포인트가 여기겠네요. 여기 도대체 어떤 거래를 은행이 금융정보분석원에 의무적으로 이 데이터를 넘겨야 하는가입니다. 저희가 포인트인데 두 가지 유형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고액현금 거래, 고액현금 거래의 경우에는 1일 1,000만 원 같은 경우 그걸 넘어가는 현금 입금 또는 출금 거래가 있는 경우에 이거는 은행이 의무적으로 금융정보분석원에 그 내용을 통보하고요. 두 번째가 의심거래라 말씀드렸고요. 이 의심거래에 관한 내용을 이번 강의에서 보다 자세히 다루기로 하였습니다. 말이 조금씩 꼬이네요. 이게 아마 힘들어서 그런가 봅니다. 자, 고액가 같은 거래 같은 경우는 저번 시간에 다뤘지만 이게 심플합니다. 하루에 1,000만 원, 은행별로 각각 1,000만 원 기준이고요. ATM 포함, 입금과 출금은 따로따로 그 1,000만 원이라는 기준을 대입한다. 고액 거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기준이 명확한데 두 번째 의심 거래 같은 경우는 명확하지 않다더라. 대표적으로 하루에 990만 원씩 일주일 동안 매일 인출하면 이건 고액 거래가 아니지 않냐라는 질문을 주시면 저는 맞습니다. 그건 고액 거래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 케이스로 그 은행에서 금융정보분석원에 정보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두 번째 의심 거래에 해당되어서 그 정보는 은행에서 금융정보분석원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의심거래가 어떤 거래냐 하면 자금 세탁이란 어떤 의심이 되는 거래, 그러니까 주관적인 기준이다, 모호하고 애매하다. 즉 어떤 자의적인 내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마찰과 다툼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자주 걸리는 유형이라고 해야 되죠. 수상한 유형을 꼭 정리할 필요가 있다. 글자가 조금 작은데요. 자, 첫 번째는 야간에, 우리나라는 야간에 하면 뭔가 수상하게 봅니다. 야간에 소액 인출을 반복하는 겁니다. 야간에 갑자기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목소리도 되게 수상하게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인출을 하면 의심 거래로 될 수 있다는 거. 여기 있는 건 100% 기준이 없는 겁니다. 이런다고 100%가 아니고 이런 유형이면 갈 확률이 높다. 이 정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나라는 야간을 싫어합니다. 야간에 거액을 입금합니다. 예를 들면 한 5천만 원 현금이 그 뭐 ATM이라든지 뭐 쑥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른 시간 내에 이게 다시 현금으로 인출되는 케이스, 이런 케이스도 의심 거래로 보고가 해당이 되고요. 또는 이게 그 케이스죠. 하루에 매일 990씩 반복하면 세 번째에 나와 있네요.
역시 국가의 법은 만만치 않더라. 1일 1,000만 원 민복을 1,000만 원 미만의 거래를 반복적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이건 고액 거래는 아니지만 의심 거래로 분류돼서 넘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번째는 쉽습니다. 거액의 외환 거래. 이거 뭐 너무 이제 클리어한 기준이죠. 수상하겠죠. 거액 외환 거래가 있으면 수상한 거고. 그래서 실제로 그 외국 무역업들이 여기에 피해를 많이 보세요. 무역 수출업 같은 경우에 외환 거래가 많은데 항상 타겟이 됩니다. 그런 거는 뭐 세무조사를 하더라도 일단 수상하다고 봐. 외화가 왔다 갔다 하면 좀 억울한 면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수출 기업인데 오히려 장려해야 되죠. 예전에 장려했던 그런 수출인데 오히려 세무조사가 높은 확률이 걸린다는 건 좀 아이러니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럼 제가 아까 금융정보분석원 FIU를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은행에서 일로 데이터가 넘어가고 그러면 언젠가 국세청에서 이 자료를 프린트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요청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납세자 홍길동이 조금 의심스러운데 얘 쌓여있는 너희 데이터를 나에게 줄래? 라고 하겠죠. 그럼 그때 국세청은 저 데이터를 금융정보분석원이 이 데이터를 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기 뭐가 쌓여 있을까요? 1번 고액 거래, 2번 의심 거래들이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 있었을 겁니다. 홍길동님의 의심 거래들에 대한 정보가 쌓여 있는 정보를 바로 주는 겁니다. 바로 주는 게 아니라 국세청이 요청을 먼저 이렇게 해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고액 거래나 의심 거래 여기 쌓여 있다. 이게 되게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복드리고요. 또 하나 상식적으로 알아두셔야 될 거는 저희가 그 자금 조달 계획서 있죠. 부동산 취득할 때 자금 조달 계획서 많이 쓰시는데 그 자금 조달 계획서 같은 경우 그쪽에도 이게 뭘 쓰게 돼 있습니다. 자금 조달 어떻게 했니? 뭐 이런 거 쓸 때 거기서도 수상하면 이렇게 데이터가 갑니다. 자금 조달이 얘 좀 수상한데 좀 뭔가 타당치 않아. 그럼 바로 국세청으로 갑니다. 이 두 기관에서 국세청으로 넘어갈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부동산원은 제가 이제 그냥 참고하시라고 적어놨고요. 자, 이렇게 국세청이 받을 수 있다. 자, 이렇게 데이터를 받은 국세청은 그럼 이렇게 데이터를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자, 이걸 보통 어떨 때 활용할까요? 이 사실 갖고 단지 홍길동이 하루에 1,000만 원 넘는 1,100만 원을 입금했다라는 데이터가 예를 들어 여기 쌓여 있다가 이렇게 넘어갔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 데이터만 가지고 국세청이 과세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이거 뭔지를 알아야죠. 뭔지. 자, 그때 적용되는 세법이 그때 많이 쓰이는 세법이 이겁니다. 상증세법 45조인데요. 요거는 한번 좀 타이틀을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재산 취득 자금 등의 증여 추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산 취득 자금이라는 건 예를 들어 부동산 주택을 취득했습니다. 이 주택 취득 자금을 증여로 추정하겠다는 겁니다. 여기 등이 있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정확히는 재산 취득하거나 또는 부채를 상환하거나 뭐 이런 어느 날 갑자기 거액의 예금 계좌가 생긴다던가 그래서 이 등이 있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 증여로 추정하겠다. 이런 상증세법 조항이 45조인 겁니다. 첫 줄이 중요해서 읽어볼게요. 그 재산을 취득한 자, 예를 들어 자녀의 직업이나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를 비추어 봤을 때 그 부동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면 그거는 뭔가 그 국세관청에 증거가 없더라도 일단은 증여로 추정을 해버린다는 겁니다. 증여로 추정을 해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되게 무서운 말입니다.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자, 이게 왜 무서운 말이냐면 하면 과세관청이 과세를 하려면 자기들이 그 입증 책임을 보통은 지는 게 원칙입니다. 납세자 너 어떠한 증거와 혐의로 인하여 어떠한 법을 어겼고 그러므로 얼마의 증여세를 내라. 자, 이게 그 증거다. 이렇게 증거를 대면서 그 과세를 하는 게 국세청의 일반적인 세법에 대한 건데요. 이렇게 추정이라는 단어가 붙으면요. 이게 굉장히 무서워집니다. 입증 책임이 과세관청에서 납세자에게 넘어간단 말이고요. 이 말이 뭐냐면 일단 의심스러운 좀 전에 예를 들어 뭐 1,500만 원 정도의 거래가 있어 현금 거래. 이거를 과세관청은 그냥 보고 뚜렷한 증거가 없더라도 그냥 이거에 대한 증여세를 바로 과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증여가 아니라는 거를 입증 책임이 납세자한테 넘어갔다 했죠. 납세자가 오히려 입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아니 그거를 국세청이 입증할 수 있어야 과세하는 거하고 일단 과세하고 납세자가 그게 아니라고 이렇게 증명해야 되는 거랑 이게 뭐가 납세자한테 더 무서운 건지는 너무 명백하죠. 후자가 압도적으로 무서운 세법인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상증세법 45조와 저런 고액 금융거래들이 의심거래들이 관련이 굉장히 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그런 거죠. 어떻게 말씀을 드릴까요? 예를 들어 자녀가 어느 날 거액의 자기 명의에 앞으로 있던 대출금을 이렇게 현금 입금으로 상환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은행 대출을. 그렇게 해서 꾸준히 500, 100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과세관청이 이걸 보고 잠깐만 이 사람 소득이 연봉이 6천인데 생활비에 한 반 썼을 거고 그럼 남돈이 아무리 많아 2천, 3천인데 어떻게 1년에 대출을 6천을 갚았지? 이거는 인정하기 어려워. 바로 증여세 날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현금 입금 거래들이 바로 그 금융정보분석원에 쌓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활용이 되는 거다. 국세청이. 즉 통보되는 그 자체 갖고는 세무조사를 못 나오는데 굉장히 이제 세무조사 과정이 거침이 없는 거죠. 저 증거도 있고 하니까. 자, 그러면 저렇게 고액 거래와 의심 거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거에만 해당이 안 되면 과연 이런 현금 입출금 거래, 즉 저기에 해당 안 되면 은행에서 금융정보분석원으로 이 정보가 안 넘어갈 거고 그러면 안전한 게 아니냐라는 질문을 주실 수 있는데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금융정보분석원에 자료가 쌓여 있다고 제가 했던 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했던 이유가 쌓여 있고 단지 이 정보분석원에 통보만 안 될 뿐이지 우리가 이 정보는 어디 있죠? 그렇죠. 은행에 다 있다는 겁니다. 은행에 이미 뭐 소액 거래 예를 들어 뭐 한 달에 300씩 이런 거 뭐 계좌 조회할 수 있으니까 국세청이 은행에 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코 뭐 안전한 건 아니다. 안전하다고 말할 수 없다. 금융정보분석원만 피해갔다 하더라도 이 말씀 드리고요. 하나는 뭐 또 하나의 상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국세청도 만약에 계좌를 우리가 통상은 속된 말로 계좌를 열어본다. 속된 말로 깐다. 계좌를 깐다라고 하죠. 국세청이. 이렇게 함부로 계좌를 볼 수 있는 건 또 아닙니다. 아무리 국세청이라 하더라도 우리나라 금융실명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은행도 이 자료를 함부로 절차를 안 거치면 못 주고 마찬가지로 국세청도 내부에서 상당히 높은 천까지 결제를 올리고 나서 허가를 받고 이렇게 조회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은행도 마음대로 계좌를 들여다볼 수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저번 시간에 고액 거래 1,000만 원 중에 은행별로 따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 이 FIU 금융정보분석원도 은행별로 이 정보를 자동으로 합치게 할 수 없습니다. 이게 금융실명법에 걸린다고 합니다. 자세한 건 변호사님께 저도 들었고요. 그래서 합산이 안 되는 거다라고 합니다. 뭐 건드리는 보호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국세청도 마음대로 계좌를 볼 수 있지 않다. 국세청이 계좌를 까는 경우는 이건 상식적으로 알아두십시오.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까는 방법이죠. 첫 번째는 그 사람이 가진 전 금융 기관의 계좌를 일괄해서 조회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에 대한 계좌 일괄 조회. 이거는 이게 한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국세청이 딱딱 어느 은행의 통장 계좌번호 이걸 알고 그것만 딱 짚어갖고 요청하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방법인데요. 첫 번째 방법이죠. 일괄 조회가 국세청도 엄청 부담스러운 겁니다. 왜냐하면 개인 정보가 워낙 많고 아까 말씀드린 내부 절차 또는 은행 절차도 까다롭기 때문에 이게 뭐 허가도 안 나기도 합니다. 실제로 안 나기도 하고 그래서 첫 번째 이 사람에 대해 일괄 조회하기는 굉장히 까다롭다는 겁니다. 국세청도. 그러면 이건 좀 쉽다는 말이죠. 통장 넘버를 알고 있는 겁니다. 홍길동이 하나은행의 계좌번호 1111-1111로 갖고 있네. 이걸 국세청이 알고 있다면 계좌 조회하기 굉장히 쉬워진단 말이죠. 거꾸로 잘 들으셔야 되죠. 이거 하나는 되게 어렵고 하나는 쉽고 그럼 쉽게 안 만들어야면 좋은 납세자는 뭐 좋을 수 있죠. 조심히 잘 들으시고요. 자, 그럼 어떨 때 국세청이 이 납세자의 통장 넘버를 알 수 있을까요? 이런 경우에 국세청에 개인의 통장 번호가 들어갑니다. 아래 네 가지죠. 기본적으로 개인 사업자 통장입니다. 사업하시는 분 사업자 통장을 홈택스에 등록하실 겁니다. 아마 그 통장 넘버 당연히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국수환급 통장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근로자분도 마찬가지고 일반 대표님도 마찬가지고 사업에 관한 세금 또는 연말정산할 때 국수에 환급받는 경우가 있어서
이 환급받을 통장 번호를 국세청에 제출한 경우입니다. 이때 국세청은 이 사람의 통장 넘버를 기록할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 외환거래 통장은 뭐 당연하고 주택 구매할 때 자금 조달 계획서상에 은행 계좌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그때 국세청이 이 사람의 개인 계좌 번호까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네 번째는 이자가 발생하는 계좌. 그러니까 예금이 많아서 그러니까 홍길동 저의 계좌에서 이자가 발생하면 제 입장에서 수익이죠. 수익이 발생했기 때문에 만약에 은행이 원천 징수라는 걸 하게 되고 이러면 세금이 그 통장에서 바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넘버는 국세청에 통보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국세청이 어떤 납세자에 대한 이 나의 얘기죠. 이 네 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계좌들은 굉장히 국세청이 계좌를 열어보기 쉽다는 말씀 팁으로 그냥 하나 드립니다. 네, 자, 여기까지 저희가 한 내용이 뭐죠? 100% 세무조사 받으시고 싶으신 대표님이 계시면 이렇게 입출금 거래를 하십시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쭉 풀어드렸고요. 유용한 정보랑 되게 쉬운 단어로 직관적으로 이야기 드린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상호 세무사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아래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에 더 좋고 재밌는 세금 영상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